자, 114페이지에요. 조건과 기한, 부관이죠. 이 부관이라 그래요. 이 법률행위의 부관, 이것은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임의로 부과한 것이죠. 자, 법률행위를 할 때, 지금 매매계약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매매계약 할 때, 매매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임의로 그 내용을 덧붙여 놓은 것인데, 이것을 장래의 사실에 관한 거예요. 장래의 사실. 주로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 부관은 이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덧붙여 놓은 것들을 말한다. 이때 부관의 종류는 민법 총칙에서는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때 조건과 기한은 모두 장래의 사실에 관한 문제다. 즉 장래의 사실의 성취 여부에 도래 여부에 따라서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거나 이렇게 정하는 것을 말하죠. 이걸 부관이라 그래요. 부관.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셔야 돼요. 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덧붙인 것으로서 외부에 표시해야 되죠. 외부에 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 유형은 조건과 기한이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5페이지에요. 조건부 법령이, 즉 조건을 붙여서 법률행위를 하면 이것을 우리는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조건을 붙여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조건부 법률행위라 하는데, 이때 이 조건이란 것은 당해 이 법령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 장래의 사실로서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 성취 여부에 따라서 당해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법령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이렇게 정하는 경우에 이때 이 조건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조건이란 당해 법령의 효력의 발생 소멸을 장래의 사실 중에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서 조건부 법령을 하게 되면 이 법령으로부터 권리 의무가 발생하면 그것은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권리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데, 다만 그 권리 의무가 직접 곧바로 발생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정해진다. 이래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이 조건부 법률행위는요, 첫 번째 이런 의미고 조건의 의미가 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에 관하여 장래 사실 중에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해 놓은 것이다. 효력 발생할 거냐 소멸할 거냐를 이런 경우를 말한다. 물론 이때 이 조건을 붙이는 것은 법령이 행위 당시에 붙이는 거죠. 당시에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부과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 표시해야 되죠. 그죠? 이게 조건이다. 그죠? 이런 내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때 조건의 유형에는요, 종류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 조건의 성취 여부에서 성취가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당사자가 의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죠? 효력 발생을
조건이 성취하면 당해 법령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당사자 의도를 표시했을 때는 정지조건을 붙였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조건이 성취가 이루어지면 당해 법령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미 발생되어 있는 권리 의무라는 효력이 소멸하도록 당사자가 의도를 붙였다. 소멸. 이런 관계로 붙여놓으면 이걸 해제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조건이 어떤 장래의 사실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었을 때 당해 법령의 효력이 그때 발생한다라고 하면 정조건이 붙었다 그러고, 만약에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되어 있는 권리 의무라는 효력이 소멸한다라고 당사자 의도를 붙여놨으면 해제조건이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발생을 의도한 경우는 정조건, 소멸을 의도한 것은 해제조건이라 한다. 우리 교재 115페이지에요. 정조건과 해제조건 예도 다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정조건은 예를 들면 두 번째 줄에 있죠. 너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아파트를 주겠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고, 그 사실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을 상대방한테 발생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권리 발생을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정지조건으로 붙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례도 있죠. 장래에 불화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 자, 국가로부터 소유권이 불화되었다. 개인에게 소유권 넘어온다는 걸 장래에 넘어오기로 돼 있다. 넘어오기로 돼 있나 봐요. 넘어올 수가 있는가 봐요. 근데 그건 아직 불확실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토지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가 만약에 이 부동산이 국가로부터 내 앞으로 소유권 넘어오게 되면 그때 내가 너한테 지금 매매 계약 해놨지만 그때 내가 소유권 넘겨줄게. 이렇게 미리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게 바로 정지조건부 매매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죠. 택지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 소유권 유보부 매매 등도 정지조건부 예다 이랬죠. 여기에 정지조건부에 해당되는 사례로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자, 매매 계약하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남겨둔다는 거예요. 유보라는 것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유보, 남겨둔다는 거예요. 자, 매매했으면 원래는 당의 소유권을 매수인한테 대금을 받으면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요 소유권 유보 매매에서 요 소유권 유보의 내용이요. 장래에 대금을 지금 완납 안 했으니까 장래에 가서 대금을 완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장래에 대금을 완납한다면 소유권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매수인한테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다 매매 계약할 때요. 이렇게 했다면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 하고 장래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정지 조건이 뭐가 정지 조건이냐면 장래 대금 완납할 것.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왜 조건이냐면 매수인이 대금을 장래에 완납할지 안 할지는 그때 약속한 날짜에 가봐야 알죠. 그래서 조건이에요.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완납한다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매수인한테로 소유권 넘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소유권이 매수인 상대방한테로 발생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따라서 권리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니까 정조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로 매매 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정지조건부 매매다.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가끔씩 출제됩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해지조건요. 해지조건부라는 것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권리라는 효력이 소멸시킬 의도예요.
장래 일정한 사실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데, 지금은 현재는 불확실한데, 그 다음에 장래에 가서 만약에 그 불확실한 사실이 성취가 된다면 성취되는 그때부터 이미 발생되어 있는 권리관계가 효력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해조건부라 그러죠. 그 대표적인 예가 거기 정리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너가 시험에 만약에 해조건은 거기 있나요?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죠. 너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어주겠다.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말이죠. 너 시험 합격할 때까지 내가 생활비 매달 얼마씩 주겠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 매달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죠. 그런데 만약에 장래에 시험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알 수는 없지만 좌우주간 장래에 시험에 합격해버리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 즉 매달 생활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죠. 그러면 장래에 시험 합격할 때까지 했을 때 장래에 시험 합격할지 안 할지는 시험을 쳐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이고 또 시험에 합격한다는 그 장래의 사실이 확실하게 되면 성취가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이미 상대방한테 발생된 권리를 소멸시킬 의도죠. 그러니까 해제 조건부로 이러한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게 대표적인 예로 약혼 예물의 수수행위예요. 이것은 우리 이렇게 하죠. 혼인 불성립이라는 장래의 사실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재산권을 반대급부 없이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불성립을 해제 조건부로 해서 증여한다. 그러니까 이 혼인 예부를 주는 것은 증여다. 증여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 있는 상태로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조건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해제 조건부로 했는데 그 해제 조건 내용이 바로 혼인 불성립, 장래, 그렇죠? 장래에 혼인 불성립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면 조건이 성취가 되었고 이미 발생되어서 상대방한테 소유권 넘어가는 것을 소유권을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인을 안 하면 예컨대 약혼 예물로 주었던 것을 돌려달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제 조건부로 했다 이렇게 하죠. 자,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조건, 해조건.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당사자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효력의 발생을 의도하면 정조건, 이미 발생된 효력을 소멸시킬 의도이면 해제 조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 조건과 소극 조건은 외부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적극 조건이고요. 외부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용으로 삼으면 소극 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비가 오지 않는데 내일 비가 온다면 이렇게 하면 환경의 변화가 생겼죠. 이건 적극 조건이라고 그래요. 오늘 비가 안 오는데 내일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외부의 환경 변화가 생기지 않죠. 그럼 이거는 소극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인데 여기서는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을 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말입니다. 꼭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순수 수의 조건부로 하면 이 행위는요. 학설은 통설이죠. 무효라고 합니다. 순수 수의 조건부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인 행위라고 해요. 이게 순수 수의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가 즐거우면 뭐 이런 식으로 내 의사에 오로지 나의 의사에 의존하게 되는 거 있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순수 수의 조건이라 하고 이럴 때는 객관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아예 이러한 법령의 자체는 효력이 없는 걸로 간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 수의조건부 법령을 했을 때는 그 법령의 효력은 무효다. 이게 통설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혼성 조건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혼성 조건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의사를 가지고는 그 조건을 성취시킬 수 없는 경우를 혼성 조건이라고 그래요. 즉 어느 한 사람의 의사와 다른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어 줘야만 그 조건의 성취가 가능한 경우, 이걸 혼성 조건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자기 조카한테 말입니다. 야, 너 지금 사귀는 너 애인하고 혼인한다면 내가 자동차나 선물할게, 내가 증여할게, 이렇게 했다 해보세요. 그러면 혼인을 한다는 것은 조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인이 동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혼성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이런 형태를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상 조건, 가장 조건이라 하죠. 가장 조건. 이름은 조건이라고 붙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조건의 의미가 아닌 내용으로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법정 조건.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서 이미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죠. 법률 규정에서 규정상 어떤 효과가 발생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라 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는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부과가 아니죠. 임의적으로 붙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가짜 조건이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기성 조건 한번 볼까요? 기성 조건. 이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법령이 당시에 이미 조건을 붙일 당시에 이미 조건이 성취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건의 개념 자체가 뭐였어요? 장래의 사실로서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야 된다 했죠. 그런데 이미 이 조건은 성취가 되어 있는 조건이다, 이거죠. 기성이니까 이미 성취되어 있다. 성취 완료입니다, 완료.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죠. 그러나 이름을 조건으로 붙였잖아요. 자, 여기서는 기성 조건에 이 조건이요, 정조건 형태로 붙일 수도 있고 해조건의 형태로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정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있으니까 기성.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거는 유효한 법령이에요.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조건 없는 법령이죠. 조건이 붙어있지 않는 법령에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자, 이에 반해서 이 해지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을 소멸시키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미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니까 효력이 소멸되면 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뭐예요? 효력이 안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무효,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확정되어 있다. 기성 조건에 정지 조건으로 붙었을 때는 유효, 즉 조건 없는 법령이가 되고, 기성 조건에 해지 조건에 붙었을 때는 그때는 무효인 법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익혀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기성 조건, 정 조건, 해지 조건 연결됐을 때 각각 효과 부여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유효로 하는지 무효로 하는지 요 효과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기성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효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추었다 해서 플러스 요건을 해요. 그 다음에 정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플러스 효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죠. 또 해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소멸해버린다 해서 마이너스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 플러스와 플러스, 플러스와 마이너스 각각 곱해보세요. 곱해서 만약에 플러스가 나오면 유효,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외우셔야 된다.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을 때는 플러스가 나오니까 유효, 기성 조건이 해지 조건으로 붙었을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니까 무효. 이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능 조건 한번 볼까요? 불능 조건은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미 조건을 붙일 당시에 실현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이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붙을 수도 있고 해제 조건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건이 이미 실현 불가능하니까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 무효죠. 이에 반해서 해조건이면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소멸하는데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효력이 소멸될 일이 없죠. 그럼 이거는 유효한 형태로 남는다. 이래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능 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이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효과. 정조건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이고 해조건은 소멸하는 요건이니까 이것을 각각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유효라고 하겠죠. 이렇게 유효한 조건 없는 법령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 무효와 유효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적용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불법 조건이요.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의 내용이 사회지석 위반이에요. 103조에 반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조건 내용이에요. 이럴 때는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 불법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전체가 무효란 거죠. 전체, 무효 행위가 되어버린다. 행위 자체도 무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전부란 말을, 전체란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이게 가장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불법 조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민법상의 의미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가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거 해놨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단독행위에는 붙일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단독행위 자체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조건을, 이 단독행위 하는 당사자가 또 조건을 붙여버리면 그 불확실한 상태를 또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거듭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이렇게요. 다만 여기에 이 단독행위 예외적으로 단독행위 자체가 뭐예요?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이때는 붙여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신분행위에는 조건을 아예 붙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수표행위는 붙일 수 없습니다. 엄수표행위. 다 여기에 우리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보증행위 있어요. 여기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보증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여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에는 세 가지, 단독행위, 신분행위, 엄수표행위.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이렇게 두 영역에 존재합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117페이지, 118페이지에 걸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약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령에다가 조건을 붙여버리면 이때는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건 성취, 불성취, 의제라고 있는데 여기는 신이 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반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를 제재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권리를 줘요. 그래서 만약에 성취를 주장하게 되면 성취로 드디어 의제하는 거죠. 불성취를 주장하면 불성취로 이렇게 의제합니다. 주장을 하면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법 150조예요. 150조에는 상대방에게 150조는 형성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거기에 1항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나가 불이익을 받아, 내가. 그러니까 조건 성취를 방해해버리겠죠. 성취 못하게. 방해하면 그 상대방은요,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성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성취를 주장하면 뭐가 된다? 그래요. 성취된 걸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또 2항에 보시면 성취하면 이익을 볼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신의성실에 위반해서 강제로 성취를 시켰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들어가죠.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성취 안 된다. 불성취다. 이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성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불성취로 의제에 간주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신의성실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요 150조 요 조문의 의미다. 이때 반드시 주장해야만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의제한다. 그죠? 당연히는 아니다. 그죠? 당연히 성취된다. 당연히 불성취된다는 아니다. 그죠? 주장을 해야만 성취 또는 불성취로 의제한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안에서요, 우리 판례가 하나 있는데, 만약에,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자기가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죠. 성취를 주장하면 성취로 의제하죠. 그러면 이때 성취로 의제되었을 때 그 성취된 시기는 언제냐? 이게 이제 문제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있다는 것이죠. 판례는 신의성실 위반된 행위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하죠. 추산되는 시점. 이때 이제 성취된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가면 조건부 법령의 효력인데요. 조건부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주 첫 번째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면 조건부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조건부 권리가 발생해요. 자, 이 조건부 권리, 즉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이죠. 그러면 성취 전이니까 미정인 동안,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 이때는
조건부 권리라는 현재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래의 권리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가 있습니다. 행위 당사자는요. 조건부 권리라는 현재의 권리가 있고, 현재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조건부 권리는 첫 번째 침해하면 되겠죠. 침해 금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걸 위반하면, 침해하면, 위반하면 조건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겠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침해한 경우. 두 번째, 이 조건부 권리는 현재의 권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고요. 보존 행위도 할 수 있고요. 담보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권리이기 때문에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성취전, 즉 미정인 도안입니다.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도안에.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조건부 행위로부터 그 조건이 성취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성취가 되었다. 라고 하면 이때 그 조건이 말이죠. 조건이 정조건이면 그때부터 성취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죠. 만약에 해제 조건이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장래효죠. 그때부터잖아요. 그래서 장래효입니다. 장래효. 즉 성취한 그때부터, 이때부터입니다. 성취한 그때부터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하게 되겠죠. 이렇게. 다만 우리 민법에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하게 수 있는 약정을 할 수 있죠. 소급 약정이 가능하다. 자, 이것을 우리 법에다가 정해놨어요. 소급 약정하는 것은 유효하다. 자, 원칙은 장래효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소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다. 유효하게. 이게 뭐예요? 조건 성취에 대한 효과입니다. 성취됐을 때 효과. 장래효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서 소급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조건부 법령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기 전과 성취된 후에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부 효과죠. 기한부 법률행위 이걸 살펴보면 이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이 기한이란 것은 당의 법령의 효력에 대하여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대해서 여기에 장래 도래가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장래 사실 중에서 도래가 확실한 사실 여기에 의존하는 것이죠. 발생할 거냐 소멸할 것이냐 그죠?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다. 자, 확실한 사실이다. 이게 기한이다. 기한. 자, 기한부 법령에는요 조건부 법령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 기한의 종류는 시기와 종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시기는 이 도래가 확실히 도래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도했을 때는 시기라 그럽니다. 이에 반해서 종기란 것은 효력이 소멸하는 의도를 가지고 붙였을 때는 종기라 그러죠. 이렇게 기한에는 시기와 종기가 있다. 장래에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 도래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의도를 붙여놨으면 시기를 붙였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장래에 확실한 그 사실이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시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종기를 붙였다 이렇게 표현한다. 시기와 종기.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기한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와 유사합니다. 단독행위, 신분행위, 엄수표행위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한에 붙이지 않는데 다만 수표행위에서요 시기는 붙여도 됩니다. 시기는 이게 곧 지급일이거든요. 엄금 지급일, 수표금 지급일이니까 이 시기는 엄행위에 수표행위에 붙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기한부 권리가 발생하고, 기한부 권리는 침해하면 안 되죠. 침해 금지. 그리고 기한부 권리는 현재 권리니까 처분, 상소,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가 같습니다.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가 이 내용에서는 같습니다. 또 기한이 도래하면 기한이 도래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당연히요 시기로 되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겠죠. 종기이면 효력이 소멸하겠죠. 자, 그러면 발생과 소멸이 언제부터냐? 이때부터죠. 도래한 이때부터. 그때부터 발생하고 소멸한다. 이것은요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소급 약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한의 도래 효과는 당사자 미리 소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소급 약정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이렇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한의 도래 효과는 절대적 장래효다. 비소급효다. 이렇게 해도 좋겠죠. 절대적 장래효, 비소급효다. 소급효 약정은 절대로 안 된다. 자, 이 기한에서는요,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기한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을 우리는 기한의 이익이라 그래요. 이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누가 갖는가? 이것은요, 당사자 약정이나 당사자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나 법률 규정이나 아니면 법률행위의 성질에 의하여 정합니다. 정하고 만약 이게 불분명할 때는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두 번째, 이 기한 이익을 갖는 이 채무자는요, 이런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그때는 두 번째 채무자 이익을 추정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이 기한 이익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이 포기로 인하여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그리고 포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세 번째요. 기한 이익을 누리는 당사자가 잘못했을 때는 그 기한 이익을 잘못한 그 당사자한테 줄 필요 없죠. 따라서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갖는 걸로 추정하니까 여기 우리 법에는 채무자의 귀체 사유로 인한 경우입니다. 이게 존재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자, 귀체 사유 어떤 거냐? 우리 민법에는 388조에 있는데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해 놓고는 그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 준 그 담보에 대해서 가치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는 행위했을 때 채무자가,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았을 때도 기한 이익을 상실합니다. 파산 선고. 이렇게요. 자, 이때 상실되면 상실 효과는 어떻게 되냐? 상실 효과는 채권자는 즉시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즉시 변제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지금 당장 변제라는 권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채권자한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요, 기한 이익의 상실의 효과는 채무자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정된다면 X예요. 오히려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이 채권자가 야 채무자야 지금 당장 변제해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채무자가 즉시 이행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의 즉시 변제 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지체가 되겠죠. 이렇게. 자, 요 효과도 같이 의미를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기한 이익의 상실은 채권자에게 즉시 변제 청구권을 허용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우리 민법상 부관에 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민법 총칙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법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